공급이 부족하다라면 지금 악성 미분양이 생길 수가 없어야죠. 긴축정책을 썼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보면은 파도가 너무 치니까 쉬었다 가라. 금리 인하가 6월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7월, 9월도 데이터 봐야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계약 건수가 2,500건에서 3월 달에는 3,100건이 넘게끔 네, 이렇게 아마- 됐다.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지금 다시 뭐 청담, 압구정, 서초 이런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상승, 가격 상승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영골 때 이미 한번 당하지 않았나요, 다들? 집값 내일 모레 폭락하고 막 그럴 때인데 똑같은 패턴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가 띄우고 그때는 이제 전 정부에서는 이제 신고가 띄우는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들어가고 수사를 많이 들어갔지만 네. 이번 정부는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들죠. 요번에 나온 뭐 그 갑자기 30억 뛴 거 있잖아요, 압구정 신고가. 네네. 신문에 도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또 들썩이나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닐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증여, 되고. 사실상의 증여. 근데 아니면- 끼리끼리 증여라고 볼 수도 있죠. 거래 형태지만. 네네. 그죠?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게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신고가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최저 하락의 어떤 폭이 넓은 거래도 많습니다. 제가 서초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서초 거래가 이래요. 실제로 약간 상승이 많이 받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로 나오고 부동산 좀 좋아진다는 보도 많이 나오니까 버티고 있는데 하락 거래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6억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15억 올라간 거 뺐거든요. 뺐는데 그건 왜냐하면 서초동의 어느 아파트인데 특수한 상인 거고 이거는 2023년도 작년에 거래됐는데 올해 또 거래된 거예요. 네. 최근 따끈따끈한 거고 그 보도에 나오는 뭐 10억 막 이런 거는 2020년도에 거래됐다가 뭐 이렇게 올라간 거가 이제 점으로 찍혀서 제가 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어서 보는 게 제일 나으니까 비교해 보면 추세가 뭐 막 뛴다라고 보기 좀 쉽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하락 거래가 2개 더 많아요. 제가 통합을 해보니까 서울시를. 그러니까 지금 경중 상황인데 그 신고가라는 제하의 기사들과 뭐 한국부동산원의 0.01% 증가 이런 기사들로 또 시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표본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믿으시면 안 되고 또 역으로 KB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KB 통계는 여전히 서울도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저번 주까지. 부동산원하고 KB하고 틀려요, 통계가. 근데 기자분들은 올라간 것만 쓰죠. KB 통계 하락으로 나왔다는 거 기자 보셨나요? 그래서 시장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아직은 뭐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걸로 네, 봐야 될까요? 그 거래 증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00건인데 3월, 4월, 5월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4천, 5천 건대로 가야 돼요. 6,200건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전국으로 한 5만 건 되고요. 근데 전국 평균 거래량도 지금 3만 건대에서 60%밖에 안 되고요. 서울도 지금 반토막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1,000에서 3,000 됐다고 지금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많이 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평소에는 6,200개가 거래가 되는데 시장이 안 오를 때도 오르면은 10,000개씩 거래돼요. 그러면 지금 수준이 이게 신생아 특례론 대출 수요지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이 돈을 모아서 사는 수요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거래 비중이 9억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70% 가까이요. 그러니까 좀 15억, 20억 이하 가는 아파트들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거래량이 급하게 줄었고 매물은 또 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00건 정도가 정상적인. 네. 10,000건이면 상승 곡선이죠. 상승 6,200건이 정상, 서울 아파트는. 근데 이제 6,200건, 7,000건이면 평균보다 높다는 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상승 그렇죠. 압력이 강한 건데. 이제 뭐 3,000건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영끌 때 15,000건 찍었어요, 한 달에. 음, 3,000건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걸 기저효과로, 그러니까 학생이 90점 맞았는데 얘가 50점이 됐어요. 네. 50점이 됐는데 60점으로 올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90점이 적인데, 그죠? 그렇게 판단해야죠. 지금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그 공급이 좀 부족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요를 못 맞춰서 또 상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올해는 전혀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면 지금 악성 미분양이 생길 수가 없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악성 미분양이 미분양이 맞나요? 점점 계속 3개월째 증가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400가구에서 또 100가구 늘었어요. 공급이 부족한데 왜 거기를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매물은 왜 늘어나요? 가격은 왜 안 오르고? 지금도 부족하다라면. 그러면 2, 3년 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시장, 좋게 얘기하면 시장 친화적인 분들, 가세한 세력들이 네. 그쪽에서 올인하고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한다고. 그런데 더듬어 보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MB 정부 때요. 네네. 공급량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2, 13년도 이때 글로벌 금리가 터지니까 그때도 이렇게 못 졌을 거 아니에요? 2008년에 터지니까 9년도에도 못 졌어요. 조금밖에 안 하니까 분양이 또 잘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11년부터 12년에 입주하거든요. 근데 그때 PF가 터졌어요. 저축은에. 네. 그리고 그때 입주 물량이 덜 짓다 보니까 15,000개가 안 됐어요. 서울 아파트가. 2만 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심리와 경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PF 문제 똑같죠. 아직 안 터졌지만. 그러면 수요가 과연 늘어날 여건이 뭐가 있나요?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기본적으로 볼 때 다른 경제 상황들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if 경제의 원리가 원래 if잖아요. 가정법이잖아요. 수요 공급 없이 또 다른 뭐 태풍이 안 불고 지진이 안 나고 전쟁이 안 날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생기면은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MB 때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증명된 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PF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 또 매수 심리가 다운되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결정적으로 2011년, 12년, 13년에 서울 아파트하고 수도권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입주 시기가 됐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근데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P인 현장이 서울은 30%, 수도권은 40%가 마이너스 P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런 시나리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높니 하면서 약간의 투자 세력과 실거주가 다 합친 분양, 청약 분양이 서울은 좋은데 수도권도 조금 갈리고 수도권 이번에 2024년도 들어와서 미분양이 40%입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미분양이 낮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역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그 얘기는 모든 게 안정적일 때 맞지만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다. MB 때의 데자뷰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한켠에 두시고 시장을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오늘 그 금리, 금통위가 열렸는데 한은에서 이제 10회째 금리 동결을 했죠. 예. 네. 근데 보니까 가계부채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집을 사는 이쪽이 좀 안정이 됐다. 네, 증가율이 좀 네, 증가율이 좀 완전히 둔화됐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100.6% GDP 대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또 100% 이내로 줄일 뭐 예정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러한 현상들 금리 인하 그러면서 이제 뭐 혹시나 그 한 몇 개월 후에는 그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또 집값을 건드리진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있더라고요. 뭐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다라면 얘기가 됐죠. 현재 수준이. 근데 낮잖아요. 미국이 5점 상당 5.5에서 지금 점도표상으로 도트플로트 봐도 최대가 4.5고 그죠? 아니면 4.75 선에서 머물러요. 오늘 올해까지는 내년 돼도 이제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와서는 또
좀 약간 바뀐 패턴이 나오죠.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뭐 6%.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지표 세게 나왔죠. 그 다음 발표된 PPI도 또 생산자 물가도 세게 나왔죠. 그러면 PMI까지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CPI는 올라가는 걸 보면 당연히 또 그렇게 나왔죠. 수순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잡혀가던 게 다시 펌핑이 된다? 이건 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만약에 인하해도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 텐데요. 금리 인하가 미국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3.5인데 네네. 우리가 예전에 한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뭐 외화 유출이 적었던 이유는 자금 이탈이 우리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주식의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외환이 머물러 있었어요. 네. 자동차 반도체 잘 나갈 때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5.5% 준다는데 미국이 한국에다 3.5%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아직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왜 오르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진다고 해외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미시적인 다른 요인도 변수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만약에 따라가지고 0.5를 내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시장 금리가 그거를 받아낼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요번에 금리 인하에 속지 말아셔야 될 게 미국,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긴축 정책을 11번 썼는데 그동안 65년 이후에 제대로 소프트 랜딩, 경착륙이냐 영착륙 할 때 소프트 랜딩 된 게 여기 두 개 있어요. 소프트 소프티시. 요 해가 언제냐면 1995년 요때예요.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다 결국은 했는데 경착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긴축 정책을 썼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보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볼 건 이 대목입니다. 지금 올라가서 쏟는 상태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네. 이 회색이 다 경제 침체 둔화 위기가 터진 건데 이때가 95년이에요. 네. 쭉 올려요. 이렇게 쭉 올렸다가 조금 물가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봅니다. 내리니까 일단 아슬아슬 가다가 약간 또 버블기가 있으니까 다시 올립니다. 네. 요 때가 성공한 때예요. 연착륙에 성공한 때가 이때라는 걸 미 연준 위원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겠죠, 이미. 그렇죠. 봤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인하하는 거 그냥 지금 충격을 테스트해보고 다시 올리면 시장이 더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좀 셌죠. 이 IT 버블이 터지면서 그런 거죠. 이게 IT 버블이잖아요. 네. 약간 별도죠, 금리 정책하고. 그게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면 이때 3%에서 6.3% 올리고 나서 잘 가다가 여기 경제 위기가 안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봤단 말이에요. 안 터진 때가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델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미국 연준 및 뭐 투자회사들이 다 전문가들이 이걸 알아요. 아니까 뭐 JP 모간 그 양반도 엊그제 나와서 인상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6%.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느니 투자회사 은행들 입장에서 피곤한 거예요. 그냥 올렸다 확실히 내렸다 올려서 하기. 확실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투자 환경이 편하니까. 네.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파월이 이걸 알고 이거 하고 있다는 그 스멜 있잖아요. 스멜을 갖다가 다른 연준 위원들한테 던졌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딱 보니까 제가 일주일이나 2주마다 각 그 지방 연준 은행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전문가도 하고. 그러면 아니땐 굴때 연기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때야 연기가 나니까 그 말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럴 가능성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그럼 파월이 요새 보면 나는 폴 볼커를 닮고 싶다. 아서번즈는 절대 따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다 뉘앙스 던졌잖아요. 데이터를 엄청 중요시 하는 양반이라 이 양반이.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재선 때문에 잠깐 내리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내려줘야 풀리니까. 그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금리 인하가 명료하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하게 잡혔다고 판단 안 하고 있고 데이터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중에 이게 탈출구가 돼요. 내려줬다가 다시 데이터가 뜨면 다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대표님이 주신 질문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대한민국 집값 전혀 관계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그걸 따라가면 대한민국 가계부채 좀 더 오버슈팅 나면 뭐 아시잖아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 더 크게 경제는. 터지는 거죠. 뭐 심하게. 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것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해외 부동산 투자한 것들, 금융기관들. 계속 손실 나고 있죠. 예, 그것이 뭐 부각이 되긴 하던데요. 이제 시작이죠. 지금 미국에 제가 영어는 짧지만 좀 보면 올 연말에서 내년 2, 4분기까지 그때 좀 몰려 있더라고요. 만기들이 몰려 있고 그럼 그 손실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PF랑 똑같은 거죠. 대출해준 그 투자자들이 회수를 하려고 하면 경매가 나가는 거고. 그렇죠. 안 하고 더 돈을 투자하든지 그냥 배당 안 받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투자회사가 배당이 안 나고 적자가 나는데 거기다 돈을 묻어두고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또 그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1년 돼 가잖아요. 1년 동안 고민을 해왔고 이제 올 하반기에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 다른 또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쪽 사이드에서 좀 있는 분들이 미국 터지면 빌딩 사러 가자고 돈 모이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뭐가 코드가 맞잖아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그 CMBS나 그 CRE 부동산들이 문제가 됐을 때 충격이 일단 있잖아요. 그때도 약간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많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는 파도가 너무 치니까 쉬었다 가라. 단 뭐 신생아론 그 특별한 어떤 자금 지원이 좀 좋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은 5년 뒤에는 변동금리인 거 예측하시고 부담이 없으면 해라. 무리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그 뜻입니다. 왜? 변동성이 터지면 2030, 40은 못 느끼셨지만 대표님이나 저는 느껴봤잖아요. 그 오래 갑니다. 몇 년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가 다 데이터들이 약간 임계점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결국은 어떻게 되지? 끓으면 뚜껑이 열리잖아요.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20, 30%가 그쪽으로 좀 의견이 작년 연말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거의 인하로 확정적인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한 20, 30%? 금리 동결이 거의 뭐 작아졌다. 그 페드워치에서도 뭐 50%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가 6월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7월, 9월도 데이터 봐야지 결정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바이든 재선 때문에 어떻게든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그죠? 한 0.2 한 번이라도 0.5는. 네. 네, 하여튼 아직 그 미국서부터 글로벌리 그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아직은 살아있는 거고, 맞아요. 네, 이것이 아직 변동성을 크게 키울 맞습니다. 가능성.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 그대로 듣기보다는 또 한번 잘 참고하시면 네, 참고하시면서 또 조사해 보시고, 네, 그리고 집 사시는데 혹은 파시는데, 네, 그 결정하시는데 그 참고하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